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새해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죠.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내려잡았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내수 경기마저 얼어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집권의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대책은 뭘까요?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북마크 코너는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진명현 대표의 새로운 시각으로 새해에 읽으면 좋을 책들 추천받아 볼 예정입니다. 어떤 책이 소개될지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 밤 12시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어요. 네, 그 공수처가 경찰에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하고 경찰 국수부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다 여기까지 밝혔는데 경찰에 공수처가 보냈다는 공문을 보면 그 공수처가 경찰에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하고 경찰 국수부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다 여기까지 밝혔는데 경찰에 공수처가 보냈다는 공문을 보면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 일임하겠다. 그리고 오늘 중에 체포영장 유효기간도 연장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근데 우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지위나 권한이 없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뭐 공수처도 경찰력이 필요하니까 나름의 절충안을 낸 그런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 날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건 지금까지 좀 미리 결정을 했으면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시간을 끌다가 떠넘기게 한다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관저에서 체포 실패한 이후에 영장 재집행에 나설 거란 관측이 원래 우세했었는데 어제는 또 공수처가 또 재집행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오늘 시한이 마감 날이 돼서야 이제 경찰로 일임하겠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면서 그간 수사 역량과 의지를 의심받던 공수처였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비판론이 더 뜨거워지겠어요. 네, 뭐 공수처로서는 일단 첫 체포영장 집행 그 날에 온 나라의 주목을 받았는데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시간 끌다가 경찰에 체포를 부탁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의 어떤 능력 입증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공수처가 의지가 없던 건 아니었느냐 이런 일각에서 의구심도 커지던 상황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수사 의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왔던 건 당시에 그 집행 당시에 대통령 관저로 공수처가 진입할 때 경찰 측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된다. 좀 더 강경한 어조로 요청을 했는데 공수처가 이걸 거부했다고 드러난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으로서는 그럼 뭐 경찰에 일임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사건 이첩은 없고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만 하고 나머지 그럼 데리고 오면 나머지 조사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셈이거든요. 이것도 법적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지 이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 공수처가 영장 집행만 떼내서 타기관에 일임하는 거 이거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는 겁니다. 또 그리고 협조 요청 공문 보낸다고 하면서 이것도 별도 상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조직의 반발을 또 불러올 수 있는 거고요. 오늘 공수처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 직접 좀 해명을 했는데 네. 경찰 경력을 좀 지원 방식으로 추가하는 방식도 있는데 왜 굳이 공수처가 빠지는 결정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측에서는 그 체포영장 집행하던 그 날에도 경호처장 체포하는 걸 두고 경찰하고 공수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런 논란이 빚어졌던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들은 다 두 기관이 같이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 지휘 체계를 갖는 경찰 국수본이 담당을 하고 체포하기로 하면 즉각 체포하고 집행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봤다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고요. 또 공수처 인력이 50여 명 정도라서 영장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태에서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법조계도 수사기관도 이게 곤혹스러운 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라는 게 전무후무한 거라서 선례도 없고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게 가장 큰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 결정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반응도 나왔죠. 네,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사 하청 주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또 무법천지, 불법 수사를 자인한 것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은 또 윤 대통령 측은 그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한다고 하면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알려졌었는데 경찰이 체포하는 거에는 이제 또다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편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 체포영장하고 수색영장 집행 이거 멈춰달라, 불허해달라면서 이의 신청을 냈었거든요. 근데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체포에 대해서는 취소나 변경이 안 된다고 못 박았어요. 수색영장은 이의 신청 대상도 아니다 라면서 발부를 두고 다투는 건 부적합하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또 법원은 그 신청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고요.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뭐 영장도 집행이 안 됐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대행에 대한 그런 탄핵은 선뜻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제를 하고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대신에 이제 압박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질서 파괴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지체 없이 해야 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 또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내용을 확인했고 헌법재판소도 9인 완전체 구성을 요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 명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지만 경호처의 불응을 방기했다라는 점들을 꼽았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무장까지 하고 저항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 지원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공수처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수처 역시도 최상목 대행에게 이제 좀 그런 어떤 원인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없고 최상목 대행이 지금 답이 없고 또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체포 집행을 일임을 하게 된 것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이 원인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이런 체포 집행을 일임한다라는 뜻으로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 촉구와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죠. 네, 어제도 일요일이라서 이제 집회 참가자들이 양쪽에서 한꺼번에 몰렸어요. 그래서 충돌 우려가 커지기도 했었는데 경찰 기동대 버스도 겹겹이 세워졌고 울타리 세워서 양측을 일단 분리 조치를 한 거죠.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정치권도 장외 집회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 지도부는 좀 침묵하고 있어요.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인데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강승규, 김석희, 김기현, 윤상현, 유상범, 이미자, 엄태영 의원 등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관저 앞에 집결을 했어요. 근데 이런 강경파 의원들 중에 또 일부는 뭐 윤상현 의원 비롯해서 전광훈 목사의 보수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당 지도부는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연석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중한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고 다만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가라 말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개인 판단에 맡겨두기로 했다. 이 정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면서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가 맞붙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죠. 네. 지금 대통령 경호처는 철도망어를 고수하고 있어요. 네, 뭐 그야말로 관저 주위에 이 뾰족뾰족하게 철조망 둘러놓고 대형 버스로 차벽 세우고 이거 다 대통령 경호처가 세워둔 건데요. 그 지난번에 체포영장 1차로 집행할 때 공수처하고 경찰 인력이 들어가다가 저지선 뭐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이렇게 계속 막히면서 뚫고 들어가면서 그때 산길로 진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이번에는 우회로까지 다 막아버린 겁니다. 철조망으로. 그래서 관저 부지 입구에도 대형 버스 겹겹이 주차해서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직무정지 상태에 탄핵안이 올라간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를 하느라 관저를 엄호하고 경찰을 물리력으로 막아서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 경호처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경호처장이 직접 나와서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5분 가까이 된 그런 긴 영상을 내놨는데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을 삼가달라. 국격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이례적이냐면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대중에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이런 평소에 노출을 꺼리는 집단에서 경호처장이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얼굴이 직접 등장해서 그걸 낭독했다. 그걸 언론에 제공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모두 이례적인 거고 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피의자 쪽 변호인단의 일방적인 주장을 경호처장이 항변한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이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국회의원에 2번이나 출마했다가 떨어졌던 적이 있어서 보수층을 겨냥한 개인의 행보에 이용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공포탄과 실탄해소라고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먼저 공수처가 일전에 발표를 했었죠. 5시간 넘게 여러 난관을 뚫었지만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 화기 소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후에 추미애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 발표 내용을 언급하면서 공수처장이 직접 말한 이 내용에 대한 실제 상황, 그러니까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개인 화기 소지라는 부분의 그 상황이 확인이 됐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진상조사단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에는 공포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라는 게 추미애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지금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경호처의 당시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경호처는 즉각적으로 반박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 포함해서 공수처, 경찰, 그러니까 그날 영장 집행할 때 있었던 관련 인사 150여 명을 대거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예로 들어서 이제 고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반대로 또 경찰도 경호처를 상대로 입건과 소환 통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했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인 거고요.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여기가 전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곳인데요. 성명서를 내고 전국경찰특공대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그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 외신들도 생중계를 했고 그러다가 영장 집행이 무산된 걸 보고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정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직면했고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영국 BBC는 제목으로 한국의 탄핵된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울까?
라고 기사를 냈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지율이 땅에 떨어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실패는 한국인들 사이에 점점 더 커지는 무력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려는 전략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적을 했고 특히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이 부분을 뉴욕타임스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또 한국 언론재단의 조사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절반이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고 이것은 세계 46개국 평균의 갑절에 육박하는 수준이다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었어요. 네, 이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기 시작한 뒤로 8인 체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변론기일 시작하고 2월 4일까지 5차례 정식 변론기일 날짜가 모두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나 또 국회 의결 정족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뭐 151명이냐 200명이냐 이걸 둘러싸고 권한쟁의 심판이 올라온 거, 또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 이게 권한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권한쟁의 심판을 걸었던 거, 그 부분들을 안건으로 다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국회 측이 탄핵 소추안 소추 사유에 포함했던 내란죄 이런 부분을 철회하고 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헌법 위반만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탄핵 소추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가운데 핵심이었던 이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죠. 네,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제일 핵심이고 주요해 보이는 게 내란죄였는데 그걸 뺀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붙은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내란죄 운운한 게 요건도 못 채우고 선동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렇지만 탄핵소추단은 아무래도 속도를 더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민주당은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닌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다시 정리를 했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던 게 그 당시 탄핵소추단이 박 전 대통령 뇌물죄나 강요죄 이런 형법적으로 들어갈 만한 문제는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면서 그때도 사유서를 재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와 똑같다. 그리고 그때 정리를 주도했던 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일단 국민의힘 시각은 뭐냐면 이 내란죄를 빼고 넣고 하는 이 차이로 탄핵 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란이 주요 혐의로 적시됐던 한덕수 총리 탄핵에도 이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를 빼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안은 빈 껍데기다라면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지금 빨리 조기 대선 치르려고 욕심을 내고 있는 꼼수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소추 사유 다시 정리한 적이 있고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일대 모습입니다. 지금은 눈발이 조금 약해졌는데요. 강원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차량들이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운행 계획 있으시다면 대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로 사정이 눈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는 마달터널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마달터널 2차로에서 사고 관련 잔해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남대로 상황입니다. 집회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도심 남산 1호 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한남대교 북단 부근에서 한남 오거리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경제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망해 보려고 하는데요.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뉴스가 좀 더 많아 보이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새해 우리 경제 괜찮을까요? 뭐 새해니까 뭐 정부를 포함해서 뭐 전문가들, 뭐 전문 기관들, 뭐 각종 연구소들 다 전망을 하는데 뭐 종합을 해보면은 조금 뭐 점잖게 표현하면은 뭐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 네. 부정적이다. 좀 노골적으로 세게 표현하자면 올해 한국 경제 앞이 캄캄하다. 뭐 이런 네. 게 정리가 됩니다. 대부분 비슷하고요. 사실 뭐 매년 연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부터 뭐 전문기관 전문가들 항상 전망을 하고 그 연말이 돼서 그게 맞았냐고 되돌아보면 항상 틀려요. 그래도 매년 전망을 합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틀렸다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경제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불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럼 지금 올해 이 시점에 2025년 1월 초 이 시점에 가장 관전 포인트는 올해 한국 경제가 2%는 성장을 할 거냐, 그러니까 성장률이 2%를 넘을 거냐, 못 넘을 거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네. 관건인데, 전체적으로는 2%를 밑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다수 압도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 2%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 월급이 100원이 올랐는데, 가격 물건이 100원이 오르면 그냥 제자리잖아요. 그렇죠. 속칭 뭐 똔똔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의 목표를 2%로 잡습니다. 모든 물가는 항상 오르죠. 모든 원재료 값이 비싸지고 그렇죠.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그래서 2% 정도로 물가 상승률을 막는 거를 안정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는 2%까지 상승을 하니까 성장도 2%까지는 해야 제자리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2%를 물가 상승률 목표로 잡기 때문에 성장률도 그 물가만큼은 오를 것이냐. 그게 2%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 개념이 있는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뭐 학생들도 뭐 선수들도 잠재력을 발휘하면 뭐 더 먹지 않아도 뭐 더 연봉을 주지 않아도 실력 발휘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장률도 특별히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생산, 노동, 투자 요소들을 총동원했을 때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측되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인데 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예요. 그러니까 2%를 하면 제 몫은 하는 겁니다. 최소한 기본. 근데 2%를 못하면 잠재력도 발휘를 못하거나 그렇기 네. 때문에 2%라는 숫자를 보는 건데 지금 정부가 1월 2일 그러니까 나흘 전에 올해 한국 경제는 1.8%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으니까 2%를 밑도는 거죠. 근데 보통 정부는 좀 경제 성장률을 가능한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늘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조차도 2% 이하를 전망했네요.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이제 경제 성적이 잘 나오면 박수를 받고 경제가 안 좋으면 가장 비난을 받는 그쵸. 가장 최전선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좀 높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는 자, 우리가 이런 정책을 오래 펼 건데 그 정책들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잡는 편향이 있습니다. 네. 늘 잘 나오는 건데 그런 정부마저도 1.8을 잡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2015년 12월이 돼서 결산을 해봤을 때 1.8%보다 안 나올 확률도 분명히 열려 있다는 네. 겁니다. 이 작년 7월에 같은 정부가 경제 전망을 내놓을 때 2025년에 한국 경제는 2.2%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중순에 IMF 국제통화기구가 전망할 때는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한국은행이 전망할 때는 2025년 1.9% 성장할 거로 전망을 했고 말씀드렸듯이 1월 2일에는 기획재정부 정부가 1.8%, 2.2, 2.0, 1.9, 2.2 다가올수록 내려갑니다. 네. 내려오고 있고 그 1.8을 전망한 주체가
정부라는 점, 그게 더 우리 걱정을 키우는 거예요. 1.8에서 올라갈 확률보다는 1.8보다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아래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게 올해는 얼마나 안 좋으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제 전망이 작년보다 더 어두워진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1.8%가 정부가 경제를 전망한 것도 가정을 깔고 있는데 굉장히 낙관적인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단적으로 국제 유가,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국제 유가에 기름값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그쵸. 나라니까 작년보다 기름값이 10% 정도 내릴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내수가 2024년 작년보다는 올해는 좋을 거야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기름값이 작년보다 10% 내리지 않고 네. 올해 소비가 작년보다 더 안 좋으면 1.8을 못한다는 자기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 소비가 작년보다 과연 더 좋은가는 뭐 방송을 들으시는 뭐 기사님이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피부로 느끼실 거고, 그럼 올해 왜 이렇게 경제 전망이 점점 낮아지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한 가지 키워드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네. 2.0.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월 20일에 취임하잖아요. 이제 14일 딱 2주 남았는데 뭐 트럼프는 뭐 사실 기본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걱정을 키우는 대목은 관세. 그러니까 관세를 기본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대대적인 공약을 해놨습니다. 물론 그 공약을 그대로 이행을 할지 아니면 말은 세게 해놓고 행동은 약하게 할지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관세가 올라가면, 관세라는 것은 수출 수입을 할 때 그 교역 단계에서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관세가 매겨지면 물건값이 올라가죠. 그렇죠. 수입품은. 그럼 그 나라 소비자들은 수입품을 예전에 100개 샀으면 90개, 80개 사겠죠. 그러면 수입을 덜 하겠죠. 수입을 덜 하면 파는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덜 되겠죠. 전반적으로 세계는 교역이 덜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세를 올리는 게 100회 무익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매우 안 좋은 점이 있고, 실제로 IMF 국제통화기금이 작년 10월에 보고서를 낸 게 보면 뭐가 있냐면은 트럼프 그때는 후보였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이 관세 전쟁이라는 공약을 100% 공언을 하면은, 그러니까 공언한 대로 다 실행을 하면은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가 떨어질 것이다. 네. 성장률 0.8%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 정도로 무서운 정책이라는 거를 이미 트럼프가 예고를 했고요. 그러면은 수출로 먹고 살기 힘들면 수출에서 빠지는 만큼을 내수, 이제 민간 소비라도 벌충을 해서 국내라도 돈이 잘 돌면 다행인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망, 여러 가지 우리 체감하듯이 국내 소비도 지금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도 어렵고 내수도 어렵고, 그러니까 쉽게 잘 풀리는 구석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1.8이라고 정부 스스로도 2% 미만을 잡았고 그 이하로 얼마든지 내려갈 확률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는 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직격탄을 좀 맞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계엄 탄핵으로 당연히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당연히 네. 12월에 뭐 웬만한 송년회 만을 취소됐잖아요. 근데 네. 그것 전에 3분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7, 8, 9월 3분기까지 소매 판매액 지수라는 게 있어요. 소매라는 거는 가장 말단에서 슈퍼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사고 파는 게 소매잖아요. 그 네. 판매액이 올해, 아까 지난해 3분기까지 10분기 연속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2년 반째 소매 판매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네. 올해 7, 8, 9월은 계엄 탄핵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계엄 탄핵이 있던 4분기는 아직 집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계엄 탄핵이 있기 전부터 이미 2년 반 동안 계속 소비가 마이너스였고, 계엄 탄핵 국면이 소비를 플러스 시킬 일은 없잖아요. 그럼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어쨌든 계엄 탄핵 전에도 이미 내리막이었는데 거기다가 계엄 탄핵이 더 대못을 박아버렸으니 소비가 뭐 쉽게 올라오기는 쉽지 않죠. 지금 이제 1분기인데 2025년 1분기인데 이 트렌드가 2025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부진이 단기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구조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단기적인 건 아니고 적어도 중기 이상의 현상이라는 건데, 그럼 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느냐? 나는 왜 소비를 덜 하느냐를 자문해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소득이 안 느니까 소비를 안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목 소득은 늘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100만 원 받다가 101만 원, 102만 원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숫자는 늘어나는데 물가가 그거보다 더 오르니까 당연히 돈 쓰기가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결국 영끌 대출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문제라는 것은 계속 들은 얘기실 테고, 가계대출 액수는 계속 늘고 있고, 근데 대출도 대출이지만 금리가 최근에 조금 내려왔지만 최근 2, 3년 동안 굉장히 금리를 높여놨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대출액을 받았어도 대출 받은 분 입장에서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월급 100만 원 받을 때 원리금 30만 원 갚았다면 월급은 110만 원으로 올랐어도 원리금을 50만 원 갚으면 쓸 돈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금리와 물가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기본적으로 소비가 기본적으로 힘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개중에는 사람마다 다 소득 상황은 다른 거니까 돈을 쓸 뿐,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여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요즘은 잘 안 써요. 왜? 소비 심리 때문에. 우리가 계엄 탄핵 이후에 송년회 많이 취소됐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계엄 국면이나 탄핵 국면에 우리가 송년회를 하면 잡혀가지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아요. 하면 돼요. 누구나 하면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야, 지금 분위기가 좀 그게 아닌 것 같아. 사회가 좀 어수선하니 좀 이따 보자. 이게 이제 네. 심리거든요. 그 심리가 다 얼어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이 있는 분들도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쓸 돈을 안 써버리니까 어디서든 소비가 늘 구석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거꾸로. 그러니까 소비 심리를 좀 완화시킬,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좀 꽁꽁 언게 풀리게 네. 해줘야 되는 거고 가처분 소득이 늘려면 기본적으로 월급도 올라야겠지만 월급이 오르려면 회사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되니까 그건 당장 쉬운 문제는 아니고 네. 금리를 좀 내려주면 기준금리를 내려주면 결국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줄어서 가처분 소득이 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내려주느냐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지갑을 여느냐 그러면서 그와 함께 소비 심리도 이제 사람들이 돈을 쓰네 이제 동창회가 잡히네 송년회 미뤘던 거 신년회로 하네 이런 것들이 신호가 잡히면 사람들이 돈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잡히느냐가 언제가 될 거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16일 회의 때 올해 초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 열리잖아요. 네, 1월 16일. 네, 기준금리 내려갈까요? 일단 이 바로 직전에 한번 내렸고요. 또 그 직전에도 한번 내렸습니다. 그래서 3.5에서 기준금리가 3.0까지 내렸는데 1월 16일에 한 번 더 내리면은 2.75가 되고요. 연속 세 번 내리는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내수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나름 극약 처방을 쓰는 거고 네. 그럼 내릴 거냐 말 거냐 사실 그건 가봐야 합니다만은 한국은행 여러 가지 보고서나 그다음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여러 군데서 발언하기로는 금리 인하는 한다. 그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하느냐는 좀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방향은 결정돼 있고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릴 것이냐 조금 천천히 내릴 것이 속도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건데 네. 그럼 데이터를 뭘 본다는 거냐 이렇게 내수가 어려운데 지금 가장 한국은행이 신경 쓰는 것은 결국은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월 말 그러니까 계엄이 선언되기 전에 1,390원 정도였어요. 근데 12월 말에 1,470원 1,390원에서 1,470원 1달러가 80원이 한 달에 움직였습니다. 네. 보통 80원 정도는 1년에 걸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근데 1년에 걸쳐서 움직일 게 한 달에 갑자기 올라 버렸으니까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빨리 오른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근데 환율을 기준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1달러가 얼마냐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그럼 1달러가 예전에 1,390원 하다가 1,470원 한다는 것은 달러가 비싸졌다는 거죠. 달러가 왜 비싸지냐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금리를 더 내리면 내가 미국인이면 한국이 금리를 덜 쳐주는데 여기다 달러를 박아두겠습니까? 더 빼가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 달러가 더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수만 보면 분명히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네. 근데 내수 보고 금리 내리면 달러가 더 빠져나갈 테니 지금도 너무 빨리 오르는 환율이 더 자극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환율이 먼저야 내수가 먼저야. 여기서 이제 계속 한국은행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신호를 볼 때는 설사 환율을 좀 희생하더라도 그러니까 환율이 좀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내수가 너무 급하다. 이런 신호들이 점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행이 1월 16일에 내린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1월에 내리든 최소한 2, 3월 상반기에 내릴 확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압력은 쌓이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일, 이런 것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로 당랑제후가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서 뒤에 닥친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고요. 앞에 두 한자 당랑은 모두 사마귀를 뜻합니다. 사마귀가 매미를 덮치려고 엿보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참새가 자신을 엿보고 있음을 미처 몰랐다는 데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렇게 욕심이 매우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이 있는데요. 욕심은 부엉이 같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속담에서 부엉이라는 새가 욕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였고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부엉이와 관련된 몇 가지 속담 더 소개합니다. 먼저 부엉이 곡간입니다. 부엉이는 둥지에 먹을 것을 많이 모아두는 버릇이 있다는 데서 나온 건데요. 없는 것이 없이 무엇이나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 속담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부엉이 소리도 제가 듣기에는 좋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세상에 듣기 싫은 부엉이 소리조차도 부엉이가 들으면 듣기에 좋다는 뜻으로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를 비유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아버지는 평소 병원은 다 필요 없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건강을 과신하는 전형적인 한국인 아버지 그 자체였죠. 그래서 눈꺼풀에 생긴 사마귀 같은 결절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성격을 아는 저희 가족은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 병원이라도 가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눈꺼풀 암이었습니다. 동네 안과 선생님의 세심한 관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이제 병원은 꼭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료 경험수기 공모 당선작 중 조민재님의 작품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아직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 중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 제주도 산지에는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 안개가 껴있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어 공기도 탁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종일 나쁨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10도 등으로 어제와 엇비슷하겠고 오늘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내일부터는 추워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표됐고요. 내일 아침에 서울이 영하 6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목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12도, 부산 영하 7도, 광주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재는 오늘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오늘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미사일 방향과 비행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에 참사 당시 비행 기록이 담긴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 맡기기 위해 사조위 관계자 2명을 오늘 오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4,156억 달러로 11월 말보다 2억 1천만 달러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말 기준 외화 보유액은 2019년 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 눈이 많이 오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어요. 네, 폭설에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이른 아침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선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산책로 둔덕에 그대로 박히기도 했고요. 서울에선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차된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이어 오던 차량과 줄줄이 부딪혔는데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내리막길에 차량을 세워놔서 사고가 났다고 하고요. 또 부천에선 시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기도 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경기 양평군의 고속도로에선 SUV 차량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휴게소 간판 그리고 다른 차량과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양평 휴게소 인근 2차로를 주행하던 모하비 차량이 휴게소 간판과 휴게소로 진입하던 포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모하비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사망했고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은 오전 8시 10분쯤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한 가전제품 제조 공장 앞에서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에 걸쳤다는 119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 통근버스 출입문이 가드레일에 걸쳐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버스 창문을 깨고 탑승자 44명 전원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통근버스가 빙판길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과 추돌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들 모두 사고 지점 바로 앞에 있던 공장으로 무사히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교통 혼잡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눈이나 비가 이어지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오전 대체적으로 사그라든 모습이고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경기도 가평,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앞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제주 산지에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정도의 눈이 더 온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충청과 호남, 제주에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고 또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화재 사고도 좀 잦아지고 있어요. 네, 어젯밤 9시쯤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3층짜리 의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4개 동이 불에 탔는데요. 큰 불길은 3시간 4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불길에 소방당국은 한때 관내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고 많은 연기가 퍼지면서 주민신고가 잇따르자 남양주시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분당의 한 상가에서도 큰 불이 났는데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요. 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신속한 경보와 대피 그리고 진화 이렇게 3박자를 갖춘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yap탑동에 있는 BYC 빌딩 1층 김밥집 주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큰 불로 번졌고 검은 연기는 8층짜리 건물을 집어삼킬 듯 매서운 기소로 외벽을 타고 피어올랐는데요. 인근 행인들조차 매캐한 연기에 코와 입을 막으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냐라고 발을 구를 정도였는데 하지만 화재는 심각한 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자 30여 명만 나온 채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공개한 내부 사진을 보면 이렇게 큰 불에도 검게 그을린 벽면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층마다 설치된 철제 방화문 덕분에 유독가스를 막을 수 있었고 화재 초기 신속하게 울린 경보에 시민들이 차분하게 대피한 것도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옥상문도 개방돼 있어 대피를 도왔고요. 소방당국은 1,100건이 넘는 화재 신고가 몰리자 장비 84대와 인원 260여 명을 동원해 기민하게 움직여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하네요.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1층 김밥집에 있는 튀김기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이후 김밥집 주방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 돈가스를 만들다 튀김기에 불이 났고 이후 인근에 설치된 배기 덕트를 타고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확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배기 덕트에는 기름 찌꺼기가 많이 묻어 있어 불이 붙을 경우 빠른 속도로 확산하기 쉬워 고온에서 조리가 이뤄지는 튀김기의 경우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 짚었고요. 스프링클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하네요. 이번 사고가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최근까지 부천 호텔 화재부터 대형 화재 사고가 있을 때마다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피해를 키워 안타까움이 컸었는데 이렇게 지켜야 할 것들만 잘 챙겨도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지 일주일 남짓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희생자 유족들은 그동안 수습에 최선을 다해둔 이들에게 정말 고마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네, 참사 8일째 시신 수습과 수색이 종료되는 가운데 희생자 유족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여제 무안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희생자를 찾아준 정부에 감사하다며 전체 유족을 대표해 울먹이며 인사를 전했는데요. 지금 유족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말이 없다, 인도 절차가 많이 이뤄졌다 말하면서 공식적인 브리핑은 이날을 기점으로 끝내도록 하겠다. 마지막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다 말했습니다. 이어 시신 인도 절차가 급속도로 빠르게 이뤄져서 유족이 위로받고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는 11일 유족분과 전체 회의를 하고자 한다라고 전달했고요. 네. 인사말을 마친 박 대표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뒤로 서게 하고 정부 관계자 등을 앞세워 인사했습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가 보이지 않아 유족들 뒤편에 있던 공무원들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유족들 앞에 서자 박 대표는 국토부 장관, 전남청 경찰, 소방, 보건, 항만청, 광주시, 전남도 모든 분들이 욕도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했다며 이분들도 가족이 있지만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허리를 숙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무안공항 내에서 공식 브리핑은 종료됐지만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상황은 마무리 단계라며 아침 저녁에 했던 유가족 대상 브리핑은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유족들이 우려하는 정부와의 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안공항 행정동에 정부기관이 모여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가동할 것이며 대합실의 쉘터도 일부 유지해 유족들이 쉴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제주항공이 유족들과 1:1 매칭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장례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연락하면 되고 현재 정부 차원의 지원단도 구성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직장인 절반만이 법이 보장한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도 자유롭게 연차를 쓰는 직장인은 절반에 불과하고요. 심지어 10명 중 넷은 유급 연차 휴가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직장갑질 119 온라인 노조가 지난해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질문에 50.1%가 그렇다라고 답했고요. 이어 아니다가 26.3%, 유급 연차 휴가가 없다가 2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이거나 5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월급여가 150만 원 미만인 노동자일수록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낮았고요. 정규직 혹은 300명 이상 사업체,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응답과 견조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유급 연차 휴가 자체가 없다는 응답은 5명 미만 사업과 비정규직에서 높았습니다. 유급 연차 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2% 이상이 있다고 답했고요.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경우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휴가로 남은 노동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만으로는 막대한 지장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회사는 이를 이유로 노동자의 휴가 사용권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응답자도 27%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차 휴가 사용 거부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제가 시급하다면서 5명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하루빨리 연차 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입을 모으고 있고요. 온라인 노조는 직장인들이 법이 보장한 휴가를 자유롭게 쓰도록 올해 연차 독립, 내 연차 내 마음대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평도 꽃게잡이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요. 최근 꽃게로 꽉 차 있던 냉동고가 텅텅 비어버릴 만큼 꽃게가 씨가 말랐다고 하는데요. 2년 전만 해도 하루 100상자 정도 잡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5상자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연평도에선 보관할 꽃게가 없어 문이 열린 채 횡하게 방치 중인 냉동창고를 곳곳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연평 어작의 꽃게 어획량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96만여 킬로그램으로 전년도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최근 5년 내 가장 적었고요. 하반기로 범위를 좁혀보면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어획량이 줄어든 대청 어장은 상반기 반짝 증가로 하반기 손실을 메우긴 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꽃게가 잡히지 않는 데에는 수온 상승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연평도 어민 중 일부는 어업 활동을 그만둘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 꽃게잡이가 풍어를 이어왔고 재작년에는 기록적인 어획량을 올리면서 많은 어민들이 냉동고를 비롯해 시설을 크게 키웠는데 갑자기 어획량이 줄어버리자 들어간 투자비가 전부 빚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네. 한 어민은 지난 5년 동안 모은 돈을 이번에 다 날렸다며 이제 이를 그만둘 계획이라고 한숨을 내셨는데요. 꽃게잡이만 전문으로 하는 어민은 최소 5억 원의 빚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선원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취업에서 받은 선급금도 갚아야 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 지역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가수 션이 루게릭 요양병원 준공 소식을 전했어요. 네, 어제 가수 션 씨의 유튜브 채널 션과 함께에는 2023년 말 착공한 루게릭 요양병원 승일 희망요양병원이 준공됐다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친구인 고 박승일 공동대표와 자신의 꿈이었던 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이라며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는 아주 특별한 병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수 션 씨는 지난 2011년 루게릭병을 앓던 농구 선수 출신 박승일 씨와 비영리 재단 승일 희망재단을 설립했는데 친구의 꿈이었던 루게릭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아이스버킷 챌린지 등 각종 모금 활동을 진행해 203억 원을 모았고 재작년 239억 원 규모로 이 병원을 착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승일 공동대표는 완공을 앞두고 지난해 9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로부터 두어 달 뒤 승일희망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루게릭 요양병원 공식 명칭이 승일희망요양병원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승일희망재단 설립자인 루게릭병 환우 박승일 한 사람의 꿈으로 시작된 요양병원 건립의 의미와 취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 근육성 희귀 질환자를 위한 승일희망요양병원으로 병원 명칭 승인을 받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고인의 친누나인 박성자 승일희망재단 상임이사와 고재춘 승일희망재단 사무국장도 등장했는데요. 이 세 사람은 병원 외부 모습부터 내부 로비, 강당, 입원실 등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 특별 설계된 병원 공간을 자세하게 소개했고요. 의료진이 와서 보고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일해본 적이 없다라고 깜짝 놀라더라며 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도 해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3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기부 덕분에 이 공간이 만들어졌다며 병원 로비 한쪽에는 기부벽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고요. 병원은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친 뒤 오는 3월 개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가수 션 씨는 친구인 승일이가 22년 동안 꿈꿔왔던 병원이다. 완공된 걸 못 보고 하늘나라로 가서 매우 아쉽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박성자 이사는 다 보고 가지는 못했지만 동생이 뿌린 씨앗을 통해서 많은 분이 이곳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오늘은 이다혜 기자 개인 사정으로 무브먼트 진명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해가 새롭게 밝았어요. 너무 추웠던 2024년 겨울이었는데요. 대표님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고 또 새해는 어떻게 맞으셨어요? 네, 저는 연말에 감기와 장염에 함께 걸려서 네. 연말 연시에 무척 아프게 지냈습니다. 힘드셨군요. 네, 요새 많이들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또 독감이 유행이에요. 네. 슬픈 소식들로 마음이 슬프고 또 어지러운 분들을 위해서 새해 읽기 좋은 따뜻한 책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소설, 시, 수필 가운데서 이럴 때 읽기 좋은 책은 뭘까요? 네, 이제 새해가 되면 또 독서를 새해 계획으로 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네. 두꺼운 벽돌책이나 좀 어려운 입문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은 1월달에 실패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 장르의 책들을 보시면은 좀 독서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에세이는 어떤 거예요? 네, 첫 번째 에세이는 최지은 작가의 첫 번째 책이에요. 제목은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라는 책입니다. 최지은 작가는 독특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책을 처음 쓰신 작가인데요. 대학 졸업 후에 카드회사를 시작으로 투자은행과 핀테크 등 금융업계와 테크업계에서 약 18년간 치열하게 커리어를 쌓아왔던 커리어 우먼입니다. 특히 뉴욕 월스트리트 그리고 JP모건을 떠나서 싱가포르에 이주하면서 동남아시아 시장을 새로 경험하는 글로벌 빅테크 회사 메타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전무 부분을 맡아서 일했던 네. 경력도 있습니다. 삶의 전성기에 좀 아픔을 겪기도 했다면서요? 네, 30대 중반이 지나서 암이 걸려서 네. 그때까지 아주 잘 쌓았던 커리어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겪었던 분이기도 해요. 책에 그런 과정들이 다 묘사돼 있나요? 네, 이게 초반에는 그래서 좀 아팠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책장을 넘기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게 아픔과 마주하는 장면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책 읽으면서 한 초중반에는 좀 덮었다가 다시 읽고 덮었다가 다시 읽고 이럴 정도로 갑자기 마주하게 된 병마와의 싸움 같은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읽는 게 좀 힘드시기도 했군요. 네, 근데 또 너무 글을 잘 쓰셔가지고 네. 이걸 또 아주 어둡거나 비관적으로 쓴 게 아니라 정말 옆에 있는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좀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아주 고통스러운 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가는 이렇게 삶의 전성기에 찾아온 암,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다고 얘기하나요? 사실은 뭐 극복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고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좀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병이 발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생의 순간에서 병을 만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 병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어서 막 이렇게 병을 극복했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투병기라기보다는 좀 치병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혹시 책 이야기들 가운데서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 있을까요? 네, 그 싱가포르의 이제 작가가 인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이 발생하고 나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와서 이제 간병을 도와주시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작가의 어머니가 김밥을 정말 못 만드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작가는 소풍 가면은 이제 그 김밥을 숨겨서 먹을 정도로 맛도 없고 모양도 안 예쁜 그런 김밥을 만들어주는 어머니가 다시 나이가 들고 병이 생겨서 싱가포르로 오셨는데, 그 김밥 덕분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맛없고 그 못생긴 김밥을 엄마가 여전히 꾸준히 만들어주고, 그런 네.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에 있는데, 그 김밥 에피소드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인생에 이런 김밥같이 좀 위로가 되는 무언가 있으실까요? 네, 저도 사실은 한 5년 전 정도에 좀 크게 몸이 아팠어서 한 2년간 그 부모님 댁에서 요양생활을 했었는데, 네. 그때 작가님한테 김밥이 있었다면 저한테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비빔국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김밥처럼 맛이 없는 건 아니고 아주 맛있는 비빔국수인데, 네. 그때 저도 회복기였을 때라서 좀 삼킬 수 없는 음식들이 많았었는데, 비빔국수를 만들어 주시면 또 그날의 끼니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아마 모두에게 그런 음식이 하나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책은 또 어떤 거예요? 네, 다음 책은 유명한 소설가죠. 최진영 작가님의 첫 번째 산문집인 어떤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구애 증명으로 유명한 이 소설가 최진영 씨가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구애 증명을 또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소개를 네. 좀 해주세요. 제목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간 직후보다는 출간한 지 좀 지난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이고, 지금도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요. 지금까지 누적 판매 부수가 15만 부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200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 좀 짧은 분량의 장편 소설인데, 구라는 친구 그리고 또 담이라는 친구의 아주 좀 파격적이고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고요. 많은 분들이 읽으셔서 뭐 스포일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먹어버리는 식인이 또 소재로 등장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책을 보시면 네. 떠난 연인을 이제 삼켜 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예. 좀 파격적인 이야기를 진짜 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책이고, 또 아주 어둡고 좀 비극적인 부분도 있는 이야기지만 워낙 흡입력이 또 좋은 책이고, 최진영 작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 인물들의 감정들을 소설 속에 그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구애 증명으로 화제가 된 최진영 작가가 쓴 이제 3분집이 바로 어떤 비밀인데요. 이 어떤 비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워낙 많은 작품들을 낸 소설가인데 산문집은 이 작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가가 어떻게 소설의 소재들을 또 일상에서 견인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24절기에 빗대어서 편지 한 편과 또 그 편지에 이어지는 산문을 추가해서 만든 책이고요. 경칩부터 우수, 뭐 소환, 대한 같은 여러 계절의 절기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책이 24절기로 나누어서 쓰여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 24절기 중에 좀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 책이 최근에 제가 네. 완독을 했던 책인데, 지금이 딱 소환이 지난 시점이더라고요. 그 양력으로 1월 5일 정도가 소환이고, 그
한 15일 정도 지나면 대한이 찾아오는데 네.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시는 것과 다르게 소환이 훨씬 춥고 대한이 되면은 좀 추위가 누그러지는 그런 계절이라고 해요. 그런 절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이 아마 많은 분들한테 가장 추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어쨌든 대한이 찾아오면은 또 추웠던 것들이 조금 물러나고 그리고 경칩과 입춘 같은 봄의 절기들이 찾아온다는 생각을 하니까는 책 읽으면서 좀 희망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너무 춥기도 한 그런 겨울인데 어쨌든 절기가 또 매년 다시 새롭게 찾아온다는 확신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조금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이 책 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겠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네,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어서 일단은 최진영 소설가의 소설들을 좋아했던 독자들이라면은 작가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소설 말고는 어떤 이야기들을 쓰는 사람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년을 좀 이제 좀 계획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절기별로 계획을 좀 세우고 싶은 1월에 책을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한테도 이 책이 주는 계절적인 기운들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책은 신유진 작가의 사랑을 연습할 시간이에요. 이 책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시작된 모녀의 이야기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네, 신유진 작가님은 유명한 번역가기도 하신데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아니 에르노라는 프랑스 작가의 책들을 많이 번역한 그런 네. 번역가기도 하고요. 여러 권의 산문집을 또 냈던 작가기도 한데요. 이 책은 신유진 작가가 본인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읽었던 엄마 책장의 책들을 기억하면서 쓴 그런 모녀의 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책들이 등장하나요? 많은 분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더 아실 것 같은데 아주 예전 작가들이죠. 뭐 정경린 작가나 전혜린 작가나 이런 작가들의 옛날 책들부터 작가가 프랑스 소설을 사랑하게 됐던 뭐 프랑스 아재 사강이나 아니면 아니 에르노 같은 작가들의 책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좀 이렇게 오랫동안 아껴 읽었던 옛날 동화책이나 이런 아주 다양한 책들이 엄마의 책장으로부터 나와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책 안에서 뭐 기억에 남는 이야기 있으세요? 작가가 지금은 프랑스에서 오래 살다가 프랑스에서 함께 결혼을 하게 된 프랑스 남편 그리고 그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집인 익산, 전주 옆에 익산 근처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강아지와 함께 산책길에 나서지만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그 비슷한 고향길을 걸었던 그런 것들을 추억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걷는 순간에 또 생각나는 게 많으니까는 그때 엄마와 책에 대해서 나눴던 이야기들 이런 순간들을 강아지와 산책길에 좀 복귀하면서 떠올려서 쓴 글들이 있는데 그 아침 산책 그 글들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함께 읽었던 뭐 책이라던가 엄마한테 들었던 책의 이야기 뭐 이런 걸 풀어내는 책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를 비롯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은 유년 시절의 가족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요. 또 작가가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엄마가 처음으로 프랑스에 와서 함께 지낸 시간들도 책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엄마와 내가 또 얼마나 닮아 있고 가까운 사람인지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지내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쵸. 그 대부분 이제 네. 뭐 아버지와 아들도 마찬가지고 어머니와 딸도 마찬가지고 그런 낯선 공간에서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책에서도 그렇게 부닥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없는 그 아주 파리의 작은 자취방 같은 데서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밤의 장면들이 있어요. 네. 힘들게 싸우고 뭐 다퉜던 낮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근데 그런 순간들에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이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네.
대표님도 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한 해에 몇 권 정도 읽으세요? 많이 읽는 해에는 한 100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독할 수 있으신 거예요? 아, 진짜 궁금하네요. 꿀팁 뭐 이런 게 있나요? 이게 병렬 독서라고 요즘엔 네. 좀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읽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병렬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럴 때 책의 내용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때는 좀 장르를 다르게 여러 권을 읽어요. 소설 한 권, 뭐 에세이 한 권, 인문서 한 권 이런 식으로 네. 좀 다른 책들을 읽고 책을 처음에 아침이나 뭐 일어나서 읽을 때는 좀 가장 얇은 시집 같은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책을 한 권도 못 읽더라도 시 한 편은 읽을 수 있는 여유는 있으니까는 그래서 약간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시집들을 좀 넣고 아무 시집이나 좀 빼들고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한 장을 좀 천천히 읽으면 약간 좀 시작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좀 미지근한 물 한 잔 먹으면서 시작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네. 너무 부담이 가하게 각 잡고 책을 읽는 것보다 좀 얇고 부담 없는 시집 한 권에서 시 한 편을 읽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꿀팁을 네, 주셨어요. 잠들기 전에도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바쁘시니까 네. 책을 언제 많이 읽으세요? 이동 중에도 이렇게 다 들고 다니면서 읽으세요? 이동 중이 가장 책 읽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책이 잘 읽히는 거는 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가 책 읽기 속도가 가장 잘 나는 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종이책과 전자책을 좀 번갈아서 읽는 것도 방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뭐 이렇게 불빛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때는 좀 재미있는 책들을 전자책으로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병행을 하면서 그래도 뭐 결국은 책의 질감 때문에 다들 종이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이걸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게 참 맞아요. 힘들어요. 네.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면 사실 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뭐 방법이 있으세요? 기억을 사실 다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전체를 기억한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되게 오래 남아 있으면은 네. 그게 나한테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막 억지로 뭔가를 다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진짜 좋은 문장 같은 거를 만나게 되면은 수첩 같은 데 필사는 해두는 것 같아요. 네, 필사를 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시간을 들여야 하니까는 네. 좀 더 공들여서 책의 어떤 부분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고 가끔 이렇게 필사 노트 같은 거를 이렇게 들춰보면은 아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무브먼트 진명현 대표가 추천하는 책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또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큐 더 트럼펫의 혼자가 아니야 듣고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커피 이야기가 아니라 책 이야기예요? 예, 당연히 커피책 이야기죠. 혹시 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의 나를 잊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네. 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한 1년쯤 다녔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을 하죠. 올해가 바로 이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뭐 좋은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이 독서 습관이 빌 게이츠를 만들었고 이 빌 게이츠가 만든 이 마이크로소프트 덕분에 미국이 21세기에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남을 수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뭐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일화죠. 뭐
우리 이 전 코너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예,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종합 독서율이 4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교과서, 참고서 등을 제외한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 비율이 43%밖에 안 됩니다. 예, 국민의 절반 이상은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행히 초, 중고 학생들의 종합 독서율은 95.8%로 성인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흐름이 그래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유행으로 인해서 독서를 덜하는 건 세계 공통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심하다는 게 문제죠. 네. 세계적으로 독서 문화의 위기가 시작된 것은 물론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아마도 이 TV의 대중화가 가져온 위기였다고 볼 수 있죠. 서구의 경우에는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책을 읽는 대신 시청각 자료를 즐기는 문화가 급격하게 좀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유행으로 이제 더욱 심해졌죠. 이 독서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자 이제 서구에서 책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엔의 세계 책의 해 지정입니다. 세계 책의 해가 있었군요. 언제였어요? 1972년입니다. 유엔이 내세운 당시 구호는 모두를 위한 책, Books for All이었습니다. 개인의 성장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고향인 시애틀에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때죠. 네. 누구나 하는 뻔한 그 학교 공부보다는 독서와 프로그래밍, 요즘 표현으로는 코딩에 빌 게이츠가 빠져 지냈는데요. 그래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교육의 장점이죠. 물론 하버드를 1년 다니면서 이제 깨닫습니다. 정해진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아야 하는 대학 교육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고 친구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겁니다. 이 빌 게이츠가 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1972년 유엔이 세계 책의 해를 지정하며 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이 해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책과 관련해서. 태어나기 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혼란한 시절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정치적으로는 10월 유신이 선포되면서 제4공화국이 시작되고 대학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시작돼서 요즘만큼이나 혼란스럽던 해인데요.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좋았던 시절입니다. 이 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급속히 발전해서 학력과 무관하게 취업이 아주 잘 되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책과 관련해서도 이해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책이 출간됐어요? 네, 찾아보니까 1972년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베스트셀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혼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책의 해인 1972년에 직지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 직지는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채요절이라는 긴 이름의 약칭이죠. 네. 1377년 고려 우왕 3년에 청주목의 교회에 있던 흥덕사에서 찍어낸 상하 2권으로 된 불경이죠. 이 직지 이전까지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1455년에 인쇄한 42행 성서가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보다 무려 78년 앞선 금속 활자로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이 바로 1972년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던 직지가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게 된 거예요? 네, 이 세계 책의 해 지정이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세계 책의 해 지정을 기념해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이 전시회에 직지 상하 2권 중에서 당시 이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던 하권이 전시된 겁니다. 공개되기 이전에도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라는 책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는데 실물은 없었거든요.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특별 연구원으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가 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자료를 분류하고 해제하는 작업을 하다가 직지를 발견한 거죠. 네. 마침 세계 책의 해 기념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책을 전시 도서에 포함시키도록 이분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지가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사적인 업적으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2001년에는 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중에서 자기 나라가 소장하고 있지 않은 문화유산을 다른 나라 정부가 신청을 해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첫 번째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보유 아시아 1위, 세계 5위의 국가죠.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커피에 관한 책이 출판된 것도 바로 이 1972년 책의 해였습니다. 커피에 관한 책이 출간됐어요. 어떤 네네. 책이에요? 커피라는 제목의 106쪽 분량의 책인데요. 이 책을 기획하고 원고를 준비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이 맥셀 하우스 커피를 생산하던 기업 동서식품이었습니다. 편집과 발행을 맡은 것은 언론사였던 합동통신사의 광고 기획실이었고요. 네. 인쇄는 을지로 해있던 웅선문화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책의 서문은 동서식품 당시 대표이사가 썼는데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네, 발간에 즈음하여라는 서문에서 프랑스 외교관 탈레랑의 커피 예찬을 인용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커피는 악마와 같이 검고 지옥처럼 뜨겁고 천사같이 아름답고 사랑처럼 달콤하다라는 문장을 옮겨 적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오래된 속담에 사랑처럼 달콤하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 표현을 만든 게 탈레랑이었습니다. 이 책 서문에는 우리나라에 커피가 상륙한 지 100년이 지났다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1972년에서 100년 전이면 1872년쯤이니까 당시 사람들은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구안파천보다 거의 20년 이전이었다는 것. 네. 제가 이 방송에서 소개한 대로 1860년대 후반 내지는 1870년대 어느 시점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커피가 이 책 서문의 표현을 빌리면 1972년 당시 현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호 음료가 되었고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고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는 커피, 대단한 표현이죠. 이런 때를 맞아 이 커피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책을 내놓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책의 내용도 아주 풍부합니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나 봐요. 네네. 이 책은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 커피의 역사로 시작해서 커피 재배와 관리, 커피 생산국과 소비국, 커피의 종류, 인스턴트 커피, 커피의 성분과 영양, 커피의 조리법, 전설과 일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커피 연표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반세기 전 커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록한 커피 교과서 내지는 커피 백과사전 급의 책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교수님이 좀 흥미롭게 읽은 내용들 몇 가지만 들려주세요. 네, 먼저 커피의 기원 이야기인데요. 인류가 커피를 최초로 마신 것이 10세기 전후 에티오피아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문헌이나 인류학적 증거들에 따르면 커피는 1400년대 예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현재는 세계 대부분의 커피 역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아마도 이 책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만 커피의 기원이 에티오피아이고 10세기 전후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의 하나는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두 종류로 당시에 구분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요즘 구분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구분했길래요? 요즘 커피를 이제 품질에 따라서 일반 커피와 스페셜티 커피로 나누든지 품종에 따라서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로 나누든지 아니면 제조 방법에 따라서 에스프레소, 드립 커피, 인스턴트 커피 등으로 나누든지 그러는데요. 이 책에서는 커피를 브라질 커피와 마일드 커피로 구분했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던 구분법이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얘기죠. 네.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맛이 거칠고 맛이 떨어지는 반면에 브라질 이외의 나라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부드럽고 맛이 뛰어나다는 그런 구분법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브라질 커피만 그렇게 거칠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브라질 커피가 품질이 당시에는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경쟁 국가인 콜롬비아가 광고를 통해서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마일드하다, 부드럽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세계인들에게 잘 먹힌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 신문에도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협회가 직접 실은 광고가 자주 나왔는데요. 마일드 커피라는 것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협회가 광고를 통해서 자기 나라 커피 이미지를 높이는데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었죠. 브라질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산량, 세계 시장 점유율 굉장히 높았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을 믿고 있었던 거죠. 이 브라질이 방심한 사이에 세계인들은 실제로 뭐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커피는 향기나 맛이 부족하지만 값이 싼 커피. 브라질 이외의 지역, 특히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마일드 커피는 향미와 산미가 강하고 모양도 예쁜 우수한 커피라는 인식이 이렇게 해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당시의 세계인들이 브라질 커피는 가격의 커피, 마일드 커피는 품질의 커피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브라질 커피가 차지하는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점차적으로 그러나 꽤 빠른 속도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브라질 커피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였기에 광고를 등한시할 정도였을까요? 네, 브라질은 190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세계 커피 소비 시장의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뭐 커피 하면 브라질이었죠. 아프리카도 그리고 아시아도 커피를 수출할 정도로 생산하지는 않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1940년대부터 조금씩 점유율이 낮아지죠. 그래도 1960년대까지는 세계 커피 시장이 50 내지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콜롬비아가 주도한 마일드 커피 열풍으로 1970년대부터는 30%대로 떨어집니다. 네. 오늘 소개한 그 책은 그런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거죠. 이 책에는 커피의 성분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꽤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서술되어 있길래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커피 유해론과 무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커피가 몸에 좋다는 주장은 이쪽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사고력 증진, 노동력 증진, 장활동 촉진, 피로 회복, 독감 예방 등등이죠. 그런데 커피가 몸에 해롭다는 내용은 9줄밖에 안 나옵니다. 분량도 적지만 내용도 아주 단순합니다. 신경질적인 사람이 마시거나 너무 많은 커피를 마시면 나쁘다. 뭐 그런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커피 찬성론자 6명, 중립론자 3명, 반대론자 1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게 서술되어 있는 거죠.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은 커피 제대로 끓이는 비결입니다. 커피 제대로 끓이는 비결이라면 저도 궁금해요. 네, 이 책에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커피 잘 끓이는 비결은 기술적인 우열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끓이는 사람의 마음, 다시 말해서 애정에 있다. 뭐 사실 지금도 커피 맛을 좌우하는 3요소를 꼽자면 첫째는 이제 원두가 어떤 것인지, 둘째는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의 기술이 어떤지, 셋째는 바리스타가 커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 세 가지를 보통 많이 꼽습니다. 뭐 저는 이 커피를 대하는 바리스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 책의 취지에 동감합니다. 커피를 대하는 태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커피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다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커피 본래의 향미를 보존하겠다는 마음이고요. 둘째는 쓰이는 기구를 청결하게 하려는 마음. 그리고 셋째는 컵을 미리 뜨겁게 하고 분량을 알맞게 하는 마음이라고 썼습니다. 네. 이 커피 전문가들 중에는 원두, 즉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 뭐 바리스타의 기술이 중요하다, 물이 중요하다 등등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50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책에서 주장한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커피를 대하는 바리스타의 태도,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외에 또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네, 우리나라 커피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아이스 커피를 즐기는 거잖아요. 이 책의 커피 조리법을 다룬 장에서 아이스 커피를 무려 4쪽에 걸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얘기예요. 네. 인스턴트 커피는 1쪽도 안 되는데, 한쪽도 안 되는데 아이스 커피 조리법이 4쪽이나 나올 정도로, 4쪽이나 나와요? 4쪽이나 나올 정도로 당시부터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스 커피를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마셨다는 얘기죠. 이 아이스 커피 내리는 방법을 소개한 다음에 아이스 커피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무려 8가지 아이스 커피가 나옵니다. 이 벌꿀 아이스 커피,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지금은 사라진 메뉴들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은 아이스 커피 하면 거의 한 가지죠. 그렇죠. 그냥 하나죠. 근데 당시에는 8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카페 메뉴에 아이스 커피가 이렇게 단순하게 된 것에 비해서 50년 전에는 다양한 아이스 네. 커피를 마셨다는 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후퇴한 면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1970년대에 비해서 커피 문화가 뭐 발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후퇴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서는 당시 미국인들이 커피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보다 못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는 가장 유행했던 커피 조리법이 커피 메이커였거든요. 이 미스터 커피라는 상표가 특히 유명했죠. 네. 물통에 물을 채우고 분쇄된 커피 가루를 종이 필터에 장착한 다음에 이제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끓는 물이 커피 가루를 통과해서 유리 주전자로 떨어지는 방식인데요. 보온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곳에서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한 이 커피책에서는 이 방식으로 빼낸 커피 맛이 드립식이나 사이펀식에 비해 맛이 못하지만 질보다 양을 따지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네. 당시 미국 사람의 80%가 쓰는 방식에 대한 약간의 조롱? 이게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커피에 대한 자긍심이 보이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네. 이렇게 커피와 관련된 책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세모정 시작부터 함께했던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코너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참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1년 동안 네. 커피로 역사를 맛봤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역사를 어떻게 느꼈는지, 역사에서 어떤 맛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양하다는 맛을 네. 느끼지 않았을까. 커피하고 좀 비슷하죠. 청취해 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커피 역사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저의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커피 역사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이 코너를 마치지만 청취자 여러분, 우리 전주리 아나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보 네.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원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커피 마실 때마다 가끔씩 교수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베란다 프로젝트의 트레인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